성장이 지금처럼 전제되지 않는다면 연금에 대한 과도한 비대는 버려야 된다. 플러스 알파의 폭이 커지지 않으니까 그 플러스 알파의 몫을 벌충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이 아니라 직업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또 근로소득이 아니라 다양소득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1인 가구는 요즘에 좀 어느 정도 좀 증가하고 있는지랑 1인 가구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역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제 1인 가구라는 게 전통적인 표준 모델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스타일이다 보니까 갑자기 좀 느닷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지금 1인 가구인 그렇죠. 거죠. 근데 느닷없지 않은 게요. 이미 가족 스타일 중에서 압도적인 1위 그룹입니다. 1위 타입이에요. 1인가요? 1위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전체 인구의 40%가 1인 가구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4인 가구 있죠? 네. 4인 가구는 랭킹으로 따지면 4위, 3위까지 떨어집니다. 2인은 뭔가요? 2인 가구죠. 2인 가구. 예. 아, 1위가 1인 가구라니까 예. 좀 덜 외롭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짧은 시간에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지배적인 트렌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도 있을 것이고 위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라고 본다면 이제 가족 분화가 안 된다는 거죠. 가족 분화가 안 되다 보니까 1인화와 관련돼 있는 기회는 이런 거예요. 위기라는 것은 혼자 살다 보니까 많은 게 필요해요. 소형화된 거 다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4인 가족이 살아도 사실은 냉장고는 한 대 있으면 되고요. 1인 가구가 살아도 냉장고는 한 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물론 뭐 작게 뭐 소형화라든가 뭐 이런 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건 뭐냐면 4인 가족이 배분해가지고 냉장고 하나를 사야 되는데 여기 1인 가구는 자기 혼자 내가지고 자기 혼자 사야 돼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은 줄고 있는데 구매력은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고도의 분업화가 되는 느낌. 근데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시장에서는 기회예요. 우리가 부동산 집값도 대표적인 것이죠. 왜 인구가 줄어들면 아파트 값이 이제 하락할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는 인구는 줄어도 1인 가구 느는데 1인 가구가 옛날처럼 4평짜리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20평, 30평짜리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전체 인구 수는 줄어도 1인 가구가 발생하는 또 주택 수요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처럼 발생했던 현상들은 다 일장일단이 있고 이것들을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용할 수 있느냐. 기회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만약 그렇다면 사실은 사양화가 아니라 성장화의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추계가 바로 인구라. 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인 가구도 영 1인 가구랑 올드 1인 가구가 있을 텐데 요건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1인 가구가 최근에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젊은 1인 가구거든요. 우리 MZ 세대 이제 결혼이나 출산을 이제 연기하고 있는 1인 가구인 것인데 전체 볼륨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1인 가구의 압권은요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고? 예,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평균 수명이 더 길죠? 예, 그렇죠. 예, 보통 70대 후반 정도의 그 남성분들은 이제 평균 수명이 끝나고요. 여성분은 여기도 한 6년 정도 더 더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83세 정도가 평균 수명인데 결국 혼자 살 수밖에 없는 할머니들이 대개 1인 가구의 핵심이에요. 이게 당연히 영 1인 가구, 젊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밝고 맑은 어떤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더 타진이 되죠. 근데 문제는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올드한 1인 가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올드한 1인 가구는 복지의 영역이고요. 이쪽 영 1인 가구는 복지가 아니라 성장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1인 하라고 묶어버려서 이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완전 다른.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거네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영 1인 가구가 한 세대가 지나면 이제 또 올드한 1인 가구가 될 텐데 이때 또 올드한 1인 가구는 과거 선배 세대들의 올드한 1인 가구와 또 결이 다를 거라는 거죠. 서태지를 기억하고 있는 할머니가 80에 혼자 사는 거와 뭐 하추자 뭐죠 뭐 우리 그런 옛날 그 저기 뭐 하추나였나요? 예, 하추나요? 뭐 이런 분들을 생각하는 1인 가구는 다른 거거든요. 당연히 기반도 다르죠. 선배 세대의 올드 1인화는 아마 가구 소득이나 자산 소득이 별로 없을 것인데 이미 MZ 세대가 올드 1인화가 됐을 때는 또 전혀 다른 느낌으로 펼쳐질 것이거든요. 이처럼 시대는 계속해서 변해요. 그래서 관역이 변하는데 사수가 앉아가지고 한쪽만 보고 있으면 맞출 수가 없죠. 사수도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힌트일 거예요. 지금 교수님이 이제 1인 가구는 이제 할머니 1인 가구가 이제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 남자보다 어쨌든 여자분들이 평균 수명이 더 기시잖아요. 혹시 이제 인구랑 이제 세대 그런 걸 연구하시는 교수님이니까 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빨리 돌아가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사실 신체적으로 보면 여성분들은 아이를 놓고 하다 보니까 출산이 참 몸이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좀 여성분은 안 좋을 것 같고 남자는 뭔가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어떤 거죠? 그런 연구가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밝히신 귀착되는 거는 DNA 차이예요. DNA? 예, DNA 차이라 그게 가장 설득력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거드는 게 이런 거죠. 뭐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뭐 스트레스를 외향적으로 풀기도 하고 네. 예, 조금 좋지 않은 방식으로 푸니까 좀 단축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뭐 옛날로 치자면 이 가장의 무게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렇다고 또 여성분들이 그게 없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아까 얘기한 출산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이 경험입니까? 아마 신체적으로 그다지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향성으로 풀려고 하는 남성성과 소위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 여성성들은 기본적으로 아마 DNA 속에서도 발휘가 될 것이고 삶의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민감도도 좀 차이가 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아까 말씀해 주신 연금 관리법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많은 분들이 워낙 관심 많으실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 연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연금 환경을 감싸고 있는 가능성이에요. 연금이 뭐냐면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결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근로소득을 마련하고 있을 때 소위 불화를 해서 쌓아두고 있다가 소위 근로소득이 단절될 때 소득을 얻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금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자산소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산이라는 게 뭐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소위 이제 연금과 관련돼 있는 그 외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에 따라 전략은 달라져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지금 잠재 성장률 2% 시대, 앞으로 더 낮아질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플러스 알파가 아마 2%로 수렴이 될 겁니다. 그 얘기는 하이리스키한 자산이라고 얘기되는 우리 자본시장에 있는 채권, 주식, 뭐 펀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아마 2% 상단에서 아마 수렴되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은행에 안정적으로 맡겨두는 거 끼케야 2% 아마 하방에서 안착이 될 것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근로소득이 단절되면서 본인이 평균 수명까지 이제 튼튼하게 가져갈 수 있는 연금의 구조를 갖춰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성장이 지금처럼 전제되지 않는다면 연금에 대한 과도한 비대는 버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과도한 기대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뭐죠? 쉽게 얘기하면 플러스 알파의 폭이 커지지 않으니까 그 플러스 알파의 몫을 벌충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를 가지고 2%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3개, 4개를 가지고 2%를 얻으려고 양으로 승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연금을 탄탄하게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옛날에는 고성장 시대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했죠. 근데 지금은 연금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연금, 기초연금 1층에 기초 있죠. 국민 있죠. 그다음에 본인들이 내는 개인연금이 있죠. 퇴직연금 있죠. 이게 또 뭐 하나 더 보태서 최근에는 또 일시 객출형 또 연금까지 나왔죠. 이 층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탄하다는 표현보다 다양하게 가져가서 어쨌든 작은 수익밖에 나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것들을 총체적으로 썸해서 쓸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평균 수명 길어지고요. 아마도 근로소득이 빨리 단절된다라는 게 예고가 된다면 연금과 관련돼 가지고 눈높이는 낮추되 자원은 다양화시키는 방식들을 통해서 다가올 시대를 대비하는 게 연금에도 어떻게 보면 분산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한 맞습니다. 건가요? 예, 가장 필요한 것이. 자, 교수님 이번에 출간하신 머니 트렌드 2023에서 이제 인구 변화가 가져다 주는 이제 돈의 기회, 부의 기회를 이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인구 변화에 좀 직결된 성장 산업 후보군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요. 잠재 성장률도 낮아지는 사회, 네. 이른바 좋게 얘기하면 수축 사회, 뭐 감축 사회, 안정 사회 뭐 이런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향상심이 줄어드는 것이죠. 부가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 산업이 제한적일 거예요. 숫자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래도 잠재 성장률 2%라는 거는 1년 전보다 2%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시기든지 일단 늘어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뗀 새로운 방식으로 시장들도 만들어지고 새로운 욕구들도 시장화가 될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성장 산업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선입견인데 연령과 관련돼 있는 그 독특한 사업 모델들, 특히나 우리 영유아와 관련된 산업들이라든가 혹은 교육학원이라든가 혹은 고령화와 관련된 산업들. 그러니까 저출산 쪽은 앞으로 사형 산업이 될 것이고 고령 산업 쪽은 굉장히 커질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상상력들은 이제 하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 안에서도 우리의 상식을 깨는 파격적인 성장들을 보이고 있는 흐름도 있습니다. 어쨌든 총인구 감소가 유일하게 있었던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 사례를 조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연령 산업인데도 시장 파이가 오히려 커지는 산업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교육과 육아와 관련돼 있는 산업들. 결국 뭐냐면 전체의 볼륨은 줄어들어도 1인당 구매력이라든가 부가가치화가 고급화라든가 세분화라든가 다양화 속에서 새로운 수요, 욕구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얼마든지 커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랄만한, 저도 보면서도 놀랬거든요. 절대 인구가 이렇게 감소했는데, 절대 고객들이 줄었는데, 마켓 쉐어가 늘었네? 매출액이 늘었네? 이거 왜지? 라고 이제 들어가서 들여보니까 결국 줄어든 인구가 만들어내는 고부가가치화에 방점을 찍고 그런 식으로 빨리 이 사업 모델들을 전환시킬수록 오히려 성장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고요. 그것이 아닌 쪽은 당연히, 그러니까 업계의 재편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특히나 연령 산업들은. 네. 고령 산업들은 아직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고령은 당연히 뭐 엄청난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아마 본격화된다면 한국은 앞으로 한 5년 정도 후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상황이 돼서 이제 베이비 부머가 이제 70세가 되는 시점인데, 이 시점이 되면은 소위 이제 현역화의 수요와 고령화의 수요를 절묘하게 결합시킨 방식으로서의 시니어 시프트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시프트 흐름 자체가 전환되면서 새로운 성장화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금융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생각할 때 생명보험은 죽어야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고도성장 때 먹히는 산업입니다. 아마 보험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 틈새를 노리는 게 바로 손보예요. 손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은 인생이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리스크가 커졌거든요. 다친 일도 많겠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저축성 보험.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게 낫잖아요. 보장성이 강화되는 방식. 그럼 이 보험료도 작아요. 적게 내도 됩니다. 근데 살아갈수록 리스크는 굉장히 커지잖아요. 아까 얘기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삶의 곳곳에 이제 가족 기능들이 없다 보니까 가족이 해줘야 될 보험 기능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그것들 전부 다 시장화, 외부화 해가지고 벌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전부 다 손보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리스크를 작은 비용으로 커버해주는 비용, 미니보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손보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거의 모든 갈등들에 대해서는 이 손보로 커버를 해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험 산업이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뒤집어서 분해해서 가니까 생보는 뭐 오케이 알겠는데 손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보험 안에서도 흥망성쇠가 좀 그렇죠. 다른. 그러니까 이게 인구 변화라는 게 뭐 만약에 사용화가 된다면 이건 인구 변화 때문에 사용화가 아니고요. 혁신의 가능성이 없어서 사용화가 되는 거고요. 만약 성장한다면 인구 변화 때문에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잘될 떡나무였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인구 변화가 이제 직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촉진제라든가 착화제는 될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소위 내재적인 어떤 그 노력들,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움직이기는 쉽지 않죠. 자, 그럼 고령화가 됐을 때 성장할 좀 대행 산업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고령화에 초점을 맞추니까 대행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시가 되는데요. 네. 굳이 대행산업이라는 것은요, 자본주의의 우리 끝판왕에 달하면 커질 수밖에 없는 업태입니다. 그렇죠. 대행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거를 남이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해주는 거죠. 예. 이건 뭐냐면 1인화하고도 맞물립니다. 결국 뭐냐면 소위 분업의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지금 현대사회라는 게 자기의 전문화된 일 하나만 굉장히 잘하게 되죠. 나머지는 거의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되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아버지는요, 집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들 다 혼자서 고쳤거든요. 비가 왔어요? 올라가서 친정 고치고요. 수도가 막혔네요. 직접 뚫었고요. 집에 뭐가 벽이 이상하네요. 다시 발랐고요. 이거 다 했어요. 세면대 고치고. 근데 저는 지금 집에 그런 문제 발생하면 제가 못합니다. 전화하죠. 사람 불러야 돼요. 이게 이제 고도의 분업화거든요. 좋게 얘기하면 분업화가 만들어지면서 부가가치는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게 전문화가 되다 보면 투입 대비 아웃풋이 커지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파이는 키웁니다만 한 사람의 완결형 인간으로서의 그 능력들은 줄어들게 되겠죠. 특히나 1인화, 1인 가구다. 모든 집의 문제를 자기가 다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또 맞벌이다. 가사 못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사실상 대행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가사 대행이다 혹은 뭐 배달 대행이다 이런 쪽만 포인트를 맞추는데요. 뭐 사람 대행도 만들어질 거고요. 앞으로는 시간 대행도 보여질 겁니다. 사람 대행과 시간 대행은 좀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어 사람 대행해 준다.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디 이제 티켓 끊으러 가는데 기다리기 싫어요. 사람 해주는 거죠. 우리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도우미. 이게 다 사람 대행이죠. 굉장히 많아요. 대행들은 별게 다 될 수 있습니다. 시간 대행도 많을 것도 없고요. 모든 것들이 다 대행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행이 되면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전문성 때문에 대행성이 발생을 하나 대행은 새로운 이제 가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고 그 압축판이 이제 초고령화예요. 근데 초고령화는 젊은 분들의 대행은 사실은 본인이 하려고 하면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초고령은 예를 들어 신체력, 그 다음에 뭐 교통력, 교통권, 이동권 뭐 이런 것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할머니, 그러니까 1인화의 핵심, 올드 1인화의 핵심인 것처럼 혼자 사는데 먹고 살아야 돼요.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일어나셔서 주무실 때까지 거의 모든 것들이 대행화가 됩니다.
한국은 그 시장이 아직 굉장히 적은데요. 이제 이 대응하면 그러면서 이제 고령화에 맞물린 소위 이제 큰 CRG 서비스라고 표현합니다만 그 소위 그 가처분 소득을 갖추고 있는 초부유 계층들은 이런 걸 쓸 거야라고 하고 그 앞건이 우리 더 300이나 저기 그 용인에 있는 그 삼성의 그 노인 전용 주택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억씩 내고 매달 수백만 원 내면서 그것들이 그 구조 안에서 전부 다 대행이 되는 구조. 근데 그거는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가 통하는 사람들이고 중산층은 어떻게 할 건데요? 중산층도 그런 소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행도 확장이 될 수밖에 없고 확산이 됩니다. 이 시장을 선점해가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1인 가구의 증가 측면에서 사업적 이슈가 될 만한 키워드도 대행이라는 게 좀 된다는 거네요. 네네. 자, 그러면 MZ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 이런 세대도 또 연구하신 분이니까, MZ세대는 일단 연령대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제가 MZ세대에 저는 제가 알기로는 완전 끝자락인 걸로 알고 있긴 한데, MZ세대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죠? 사실 연구자마다 네.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가 지금 세대론을 이제 네.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세대론이 왜 재미있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코호트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코호트 격리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특정 그룹을 지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이벤트를 공감했던 사람들을 세대론으로 분류하는 방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쭉쭉 쪼개는 게 이제 지금까지 작동의 방식이고, 대표적인 게 우리 세대론의 최근의 이슈로 가정 얘기하면 X세대,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70년대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0년에서 80년까지. 요 10년 구간이 이제 X세대, 그러니까 신인류,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럼 80년대부터는 뭐냐라는 거예요. 80년부터 95년 구간을 M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죠. 밀레니얼 세대. 그 다음 95년부터 또 15년 구간. 그러니까 2010년 구간이죠. 2010년 구간까지를 Z세대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재미난 거는 MZ세대가 다들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80년대생부터 거의 30년 구간을 MZ세대라고 묶어버리거든요. 저도 MZ세대 들어가긴 한다는 거네요. 또 기분 좋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82년생이니까. 그 얘기를 듣는 이 Z세대 2010년, 2009년생은 짜증나거든요. 우리 같은 세대가 같은 세대가 아니다. 아닌데 아니지. 왜 그 통으로 얘기를 하냐라고 표현하는데 뭐 가십입니다만 사실상 세대는 조금 그 코호트를 좀 세분화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특정한 경험들을 공유해야 인정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볼 때 MZ를 이렇게 무려 30년 구간을 하나의 단일된 언어로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MZ세대가 어떤 세대인가요? 물어보면 저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워낙 결이 아마도 지금 이 다양하기 정확한 때문에. 질문은 Z세대에 대해 여쭤봐야 되는 아마도 거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들의 핵심이 뭐냐면 호모포피엔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핸드폰, 몸 안에서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경험했던 친구들. 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는 이런 그러니까 내 손의 컴퓨터라고 표현 이런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저 대학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애플도 없었고요. 그나마 막 작은 것들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MZ는 공이 어렸을 적에 손 안에서 컴퓨터를 갖고 놀았던 세대. 이런 세대들을 통상해서 이제 MZ라고 표현합니다만 이것도 M하고 Z하고는 사용 방식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이제 2D가 시작됐고. 그렇죠. Z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스마트폰. 그래서 이 MZ 세대를 얘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성글게 표현을 한다면 X 세대와는 완전히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이다, 가상 공간이다, 인터넷이다, 온라인이다 하는 것들을 생활 속에서 이미 체감하면서 받아들였던 친구들이에요. 그거 없이 그거와 분리된 생활을 할 수 없죠. 상상할 수 없는 세대. 근데 저희들은 오히려 디톡스다, 한번 빼야 된다. 그래서 뭐 맞아, 버리기도 맞아, 그런 거 맞아, 하죠. 맞아. 피곤하다. 예, 그네들은 피곤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소위 저만 하더라도 네이버에서 자료 찾습니다만, 구글에서 찾습니다만, 저희 자녀 세대들은 유튜브에서 자료 찾거든요. 이미 이런 것들이 익숙한 세대. 다 그렇다면 인식 자체도 다르고 그것을 쓰는 효용, 채널의 방식도 다르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가치라든가 아웃풋에 대한 임팩트를 흡수하는 정도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꼰대 세대들이 이러한 방식이 통할 거야라고 접근하면 곤란한 거죠. 그리고 뭐 MZ세대는 또 고양이 쪽이라면서요. 그렇죠. 그것도 가능한 얘기인 게, 뭐 저도 집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막상 키워보니까 개는 힘들어요. 아, 걔는 산책도 시켜주고. 예, 산책도 시켜야 되고, 특히나. 똥오줌도 사실 예, 뭐 잘 못 가리기도 저도 강아지 키우기 때문에. 예, 공감하시죠? 네, 예. 힘듭니다. 쉽지 않은데, 이 개를 좋아하는 거는 아마도 이제 고도 성장이 끝나고 저성장으로 들어갈 때 초기 단계의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일정 부분이 되고 분업화가 되면서 본인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 가치를 투영할 수 있는 제3의 존재에 대한 필요가 생기니까 당연히 반려시장이 커지죠. 아까 성장사는 물었는데 반려시장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집니다. 근데 반려시장이 조금 익숙해지면요. 개에서 고양이로 무게중심이 전환되는 느낌들이 강합니다. 이게 다른 나라도 그런 건가요?
일본이 특히나 그게 심해요. 일본은 전체 숫자에서 개보다 고양이 훨씬 많습니다. 아, 진짜요? 왜냐면 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스러울지는 모르겠으나 산책시켜야 돼, 목욕시켜야 돼. 굉장히 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혼자 살고 또 일이 바쁘고 하다 보면 이거 힘들어요. 케어하기 쉽지 않죠. 근데 고양이는 오히려 놀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가 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상 무관하게, 무심하게 키울 수 있는 동물이고, 그런데 또 가족의 기능은 또 일정 부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내버려둬도 알아서 좀 잘 그렇죠. 하니까. 성숙 사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만 하더라도 뭔가 고도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좀 액티브한 활동적인 이미지의 분위기가 있다면 고양이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속에서의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개에서 고양이로의 무게중심. 특히 더 중요한 거는 개와 고양이 반려동물의 인간화 같은 것들도 빠른 속도로 확장될 수가 있죠. MZ세대 혹시 어떤 성향이 또 고양이랑 이런 거랑 잘 맞는 것도 있는 건가요? 비슷한 부분도 있는 건가요? 일본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이제 의대 교수님들이 너 장래 희망이 뭐야? 라고 이제 대학생들에게 물었대요. 그때 1순위가 우리 집 고양이요. 라고 나왔대요. 왜요? 참 우픈 얘기인데요. 편하다는 건가요? 가만히 있어도 밥 다 줘. 아, 주지. 예. 뭐 스트레스 안 줘. 그렇죠. 고양이 보통 방해하지도 않죠. 그죠. 방해도 안 줘. 뭐 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얼마나 살기 좋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공부를 안 해도 되거든요. 얘는 그냥 앞에서 약간만 이게 즐겁게 해주면 그 자체로 효용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순위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굳이 막 리스크를 받아 테이킹 해가지고 미래의 삶을 위해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업도 잘해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들. 네. 그런 삶을 후속 세대는 당연히 원하는 거예요. 실제 또 그렇게 했을 때 그렇다면 임팩트가 있는 아웃풋이 나와주면 해볼 만하죠. 소위 헝그리 정신을 발휘해서 내가 얻을 게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잠재 성장은 이미 2% 시장이에요. 사회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정말 운이 좋지 않은 이상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향상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향상심을 내려놓게 되면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게 돼요. MZ세대의 공통점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나쁜 말로는 득도 세대라고도 표현합니다만 20대에 인생 살아가는 도를 이미 깨달았어요. 아, 인생 열심히 살아봐야 별 거 없구나. 한 50대면 인생 깨달을 줄 알았는데 20살 때 이미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삶에 재미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인풋을 세게 하지 않죠. 이게 후속 세대들에게 보이는 대표적인 향상심의 실종이라고 할까요?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교수님이 지금 세대분들이 이제 리스크를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교수님 세대나 제 세대나 이 언제나 늘 도전과 혁신은 사실 늘 실패가 무섭고 두렵기도 했잖아요. 우리 때라해서 그게 늘 다 성공하는 건 사실 아니긴 했거든요. 이게 꼰대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주변에도 뭐 잘 그렇게 했다가 안 된 분도 있고 한데 왜 지금 세대는 그걸 좀 더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꼰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더 도전하고 혁신하는 것들로 인해서 얻는 것도 사실 있긴 하잖아요. 꼰대 맞고요. 예, 기본적으로 꼰대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재미난 게요. 3세대가 공존하는 사회거든요. 저희의 부모 세대들은 후진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절대 빈곤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생해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라는 것을 몸소 체득하신 분들이고요. 그 자녀 세대인 저희들은 개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어쨌든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헝그리 정신이 발휘되면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그거를 믿고 또 여기까지 온 거고요.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요. 선진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아무 짓도 안 해도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친구들입니다. 이게 지금 같은 세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 세대들이 그 조부모 세대들이 이쪽 세대에게 야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얻는 게 있다니까 헝그리 정신 발휘해봐. 이쪽 세대들은요 없는 거 알아요. 아는데 자꾸 엄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꼰대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위에 있는 1세대와 2세대가 생각도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인식이 바뀌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도도 바꿔줘야 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선배 세대가 저희 개도국에서 태어난 중년이요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부모 세대를 추격하고 역전할 수 있다라는 뚜렷한 신호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리스크를 받아서 도전하고 실패하면 아프죠. 아프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열심히 노력해본 분들 본인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는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게 뭔데? 노력해서 행복할까?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너 왜 헝그리 정신이 없니? 그러면 당연히 꼰대 얘기 듣는 거죠. 지금 MZ세대 분들이 교수님에게 지금 굉장한 선풀을 달고 있고 꼰대 김 작가라고 악플을 굉장히 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꼰대 김 작가가 교수님의 질문 하나 드려보면, 그럼 이런 인구 문제에서 돈의 흐름을 읽고 부익기를 찾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 큰 흐름이고 너무 큰 트렌드라서 이 개인 입장에서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는 당장 딱 현실적으로 눈에 떠오르는 건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네. 그 뭐 돈의 흐름, 부의 흐름을 챙겨보자. 뭐 잘 챙길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있지도 않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뇌피셜로 얘기를 하면요, 돈의 흐름이 굉장히 복잡 단안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과거에는 사실은 자본의 힘으로 시장의 어떤 독점을 통해서 표준 작업들을 만들면서 장악을 해왔던 방식이죠. 근데 최근 재미난 건 뭐냐면 자본보다 더 파워풀한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뭘까요? 저는 바로 그게 우리 ABCD라고 표현하죠. 소위 AI, 네, 네. 빅데이터, 네. 뭐 크라우드, 네. 그다음에 데이터, 또 그런 거죠. 바로 혁신 기술입니다. 좋은 기술 하나가 네. 자본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카카오, 쿠팡, 바깥에서는 아마존, 뭐 테슬라, 다 마찬가지죠. 벼락부자라고 표현합니다만 사실은 벼락부자의 핵심이 이네들이 자본이 있었나요? 아니거든요. 오로지 상고, 생각, 혁신 이거 하나를 가지고 자본을 능가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 자본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후속 세대, 우리 MZ 세대들이 가야 될 길이 바로 거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직장이 아니라 직업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또 근로소득이 아니라 다양소득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한국 사회가 앞으로 2% 성장이 이제 고작이라면 추가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부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가능성에 업어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다행스러운 것은요, 한국처럼 경직적이고 구조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어떤 제도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시대 변화에 맞게끔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필요와 요구와 주장들이 최근 굉장히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혁신 산업이나 혁신의 실험들이 통할 수 있도록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좀 느끼는 건데요. 우리 청년 창업 같은 것들 한 12년 전부터 굉장히 강조 많이 했거든요. 엄청 많이 했죠. 뭐 오죽하면 해외에 나가서 창업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지원도 들었는데 엄청 사무실부터. 전체적으로 지원의 양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전체 볼륨이 늘어났는데 리챌린저가 그러죠. 재도전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실패해도 오케이. 좋은 건데요. 그러니까 시도를 하라는 거죠. 옛날에는 실패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고 다시 취업도 못하고 굉장히 어중간한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는 실험할 수 있어. 근데 잘못했어? 그럼 다시 리챌린저 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펀딩이라든가 기회가 많은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군요. 이미 한국 사회가 이런 고부가가치의 기술 사회로의 진입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MZ세대가 어차피 자본도 없고 노동도 없는 상황에서 생산력을 늘리는 방식들, 결국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는 이 젊은 70%가 넘는 이 대학 진학률의 똑똑한 인재, 인적 자원으로서의 장점과 능력과 노하우를 잘 고민하셔가지고 그것들을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에 녹여내는 방식, 그걸 통해서 과감하게 실험하고 혁신하고 도전하라라는 것이죠. 설사 잘못된다 하더라도 선배 세대만큼 충격 크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평생 직업, 직장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직업이거든요. 업을 잘 만들어두면 환경이 바뀔 뿐이지, 공간이 바뀔 뿐이지 본인의 부가가치와 본인의 전문성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저도 저희 집에 있는 자녀들 그런 얘기 합니다. 글쎄 취업보다는 창업 쪽이 더 맞는 거 아닐까 싶은데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뭐 저희 제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근데 쉽지 않은 길, 그렇다고 그걸 내버려 둘 것인가라는 거고요. 다만 고무적인 거는 이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쉬워지도록 인식들도 바뀌고 있고요. 제도들도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호기로 삼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과 오늘 이제 머니 트렌드 2023에서 인구 파트에서 이제 교수님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고 또 다른 파트 이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수님 가시기 전에 제가 교수님 프로필을 좀 찾아보니까 지속 가능한 행복 모델을 연구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프로필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람은 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랑 행복의 조건이나 요건 혹시 이런 게 있는지 저는 요즘에 가장 관심 가는 이제 키워드가 행복이거든요. 역시 꼰대세요. 왜 행복을 물어본 게 꼰대인가요? 행복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되게 꼰대들하고 이제 마주치거든요. 예. 물론 젊은 친구들도 나름의 이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만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뭐 우리 취업이나 이런 환경만 아니면 그 자체로 행복하니까 뭐 큰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방향성을 잃은 꼰대들이 이제 다시 잃어버린 행복을 어떻게 찾을까?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행복을 좀 찾게 좀 도와주세요. 저도 꼰대라서 이제 그런 건데요. 폴 크루그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 방정식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욕구분의 소유예요. 이 양이 늘어나면 행복의 양이 총량이 늘어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역시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뭘까요? 분모를 줄이거나 욕구를 낮추거나 소유를 늘리거나. 근데 소유를 늘리는 거는 자기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죠. 예, 운도 있어야 되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소유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욕구는
뭐 어느 정도 마인드. 자기 욕구니까 마인드가 충분히 이제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분모부터 조정을 하자. 그 다음에 분자를 조정하자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양적 성장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1인당 GDP가 뭐 3만 불 정도 되면은 뭐 전체 행복은 맥시마이징, 천정이 닿을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는 지금 3만 불이 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양적 성장의 신화가 여전히 강고하기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움직임도 많습니다. GDP, 그러니까 양적 성장론이 옳은 것이냐. GDP보다는 질적 성장론이 더 옳다. 그래서 D 대신에 H,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써서 GHP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생기고 나서 프랑스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전 세계 이제 유력한 노벨 경제학 상들을 모아가지고요. 소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모델들을 좀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어떤 게 지속 가능하면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지라고 이제 돌린 게 이제 사르코지 위원회라고 나옵니다만 결국 결론은 실패했어요. 얘기들이 많이 달라가지고 총론은 못 만들어냈는데 그중에 재미난 포인트가 행복을 계측해서 집어넣자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당연히 양적 돈도 들어갑니다만 그것에 준하는 부가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들어가는 것이죠. 뭐 우리 치안이다, 교육이라든가 인식이다, 뭐 소셜 트러스트라고 하는 사회적 신뢰 자본이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총체적인 느낌을 만들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측정하지 않으면 평가할 수가 없죠. 그렇죠. 평가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 과정 때문에 이런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시도를 하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숙제가 아직까지도 각국에서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들어오면 내가 뭘 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자기 중심적인 행복의 개념들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외부화 시켜 가지고 일정한 매칭을 시키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현재 상황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본인들의 행복 수준을 좀 결정하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저한테 아까 전에 행복을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이제 꼰대를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술자리에서 여자 동생 한 명, 남자 동생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행복에 대한 고민을 얘기했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꼰대네라면서 아니, 행복 그냥 느끼면 되지 그걸 왜 찾고 있어 고민하고. 그게 선배 세대의 패착이에요. 찾으면 또 찾아질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행복은 안에 있는데. 근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럼 교수님 실제로 주변에서 교수님이 보셨을 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의식이라 그러죠. 자기 존재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끼더라고요. 뚜렷한 어떤 중심성을 가지고 외부에서의 평가라든가 비교라는 거에는 기본적으로 잘 하지 않는 느낌들. 네. 이런 친구들이 대개 보면 굉장히 그 자존감이 높고요. 자존감이 높으면 거기서 보여지는 아우라들이 있어요. 그 아우라가 결국 행복을 구성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김작가 TV에 이제 처음 나오셨는데 인구 관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인구는 확정된 미래, 예고된 미래라는 수식어를 많이 씁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고 또 범위가 넓게 포진해 있고요. 아마도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가랑비에 옷이 흠뻑 젖어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아마 인구 변수인 것 같아요. 특히나 트렌드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많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직종에 계시든 어떤 업을 하시든 어떤 연령대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시대 변화의 압권일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의 변화들을 늘 관심 있게 챙겨보시면 좀 답답했던 부분들에 대한 탈출 힌트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관심 머니트렌드 2023과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전정수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